이런 문제는 없어지고, 그 다음에 등록 발행을 하기 때문에, 전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발행 관련된 정보가 이제는 정보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근데 기업들은 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. 왜냐하면 뭐 CFC 좀 몰래 발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 공개되면 어떻게 하느냐.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최소 금액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, 그 다음에 일일물 뭐 이런 초당기물들이 발행되면 이제 그 유가증권 신고서나 그 투자자 보호 몇 배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도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건 뭐 기업어음은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요. 과거 주권관리법상의 기업어음하고 자본시장법의 경우 단계 자체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,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기업어음과 주권관리법상의 기업어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만기 제한이 없어져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, 요거를 제외하면 두 개는 큰 차이가 없고요. 이 단기사채하고는 이제 차이가 꽤 있습니다. 뭐 만기가 새로 나타났고, 그 다음에 그 이사결정으로 한도를 설정했고, 그 다음에 그 무권화를 한다는 것, 다시 말해서 전자발행을 한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. 그 다음에 단기사채 도입의 이제 기본 방향인데,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정보관리. 그 수익률까지 하면 이제 기업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다 공개하자. 기업들은 물론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대체 유동성 공급 제도를 만들자. 한도 발행에 따라서 말하고, 한도 내에서 이제 대체 유동성 확보하고, 뭐 가능하다면 다른 신용보건 렌즈도 사용을 해서 신용등급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발행 기업이 아니라 발행 한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자. 이게 그 신용평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, 미국의 신용평가와 국내 신용평가를 비교합니다.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 한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데,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하는 얘기가 요 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.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단기사채 최소 발행량. 이것도 투자자 보호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. 일단 유가증권 신고서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다른 걸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, 일단 전문 투자자들은 뭐 투자하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개인 투자자,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자, 정권을 막자는 의미에서 최소 발행량을 1억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만기를 1년 내로 좀 제한을 하자. 그 다음에 자금 사용 용도도 그 경상거래, 그러니까 단기 거래에만 사용을 하지, 뭐 시설 자금 등등 이런 것들이 규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 접근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는 경우는 그 투자 설명 의무 신고, 이런 투자자가 샀으면은 금감원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만들고, 또 이게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걸 막기 위해서 광고를 좀 막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제안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중에는 이제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도 있고,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업어음을 놔두고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데, 인센티브를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단기사채 투자 기간을 좀 완화하자. 그 다음에 단기사채가 유가증권이지만 이게 또 증권회사에 맡기면은 CP를 계속 사유증권이기 때문에 종목경영은행, 종목은행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컨트로버스한 이슈인데요. 종목경 CM을 허용하자 하는데, 이거는 아마 자본시장법을 제정한 당시에 그러지 않기로 이미 합의를 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단기사채를 RP 대상으로 있거든요. 우리 증권회사 CMA가 하면 이제 RP형 CMA가 많은데, 문제가 뭐냐면은 그 듀레이션이 매치 안 돼서, 다시 말해서 초단기 자금을 받아서 한 달짜리 돈을 받아갖고 그럼 3년짜리 채권을 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증권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
근데 만일 그 당기 자체를 RP 대상 증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듀레이션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도 시장 리스크를 이제 부담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기 자체에 대한 그 인센티브로 우리가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그 단기금융시장 개편과 그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단기 사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이제 궁극적 예? 비중은 이제 시장에서 정해지는 거고요. 기존 기업 어음처럼 종금업을 운영하는 은행도 하고 증권회사도 하고 거기서 비중은 이제 경쟁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가증권 인수 업무를 상업은행에 허용할 것인가. 이게 이제 또 그 경업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하고 채권 인수 업무는 은행에 허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데 리트머스 그 페이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은 좀 달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CP가 과거에는 종공사의 이제 여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공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좀 CP 시장에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선진국 CP랑 다르다고 그랬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 CP 시장은 다른 게 구체적으로 어떻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고요. 예. 그러면 그걸 선진국이랑 같이 했을 때 그 국제 금융 교류에 미치는 것은 영향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을 뭐 미국 영국 다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그 일단 시장 참가자가 다르고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. 그다음에 제도상으로서 미국의 경우에 유가증권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상의 유가증권인들 이중적지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 운영상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거래 제도를 미국에서는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빌렸다 갚았다 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재무 관리이기 때문에 100억이면 100억 한도에서 얼마든지 빌리고 얼마든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한도가 없고요. 발행을 하고 싶으면은 뭐 3대가 있으면 3대가 있는 만큼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되겠죠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. 그러니까 사실 외국 투자자들이 물론 뭐 우리나라의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까지 투자를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CP 시장이 그런 그 제도적인 불안정성,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CP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근데 만약에 그 이렇게 제도를 좀 선진화시킨다면은 제도의 불투명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 투자는 허용이 되는데 그 법적으로 단기금융상품 투자가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.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서 이제 재무 관리도 조금 더 손쉬워질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효율성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단기 사채 시장 도입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. 현재 우리나라 콜 시장 시장이 그 자금 중개사를 통해서 그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빠르게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단기 사채 시장을 도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장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단기